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며느리에게 노망난 노친네라는 말을 듣고 잠도 오질 않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나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 버튼이니까 꼭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말자입니다. 올해 75이에요. 경남 밀양에서 평생을 살았고 지금도 이곳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눈이 떠집니다. 어두운 방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면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하죠. 저는 간단하게 미역국 한 그릇을 끓여 먹고 시장으로 향합니다.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아직 세상이 조용하고 거리는 텅 비어 있고 제 발자국 소리만 들리거든요. 시장에 도착하면 단골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말자 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그럼 신선한 재료 사려면 일찍 와야지. 저는 무 한 개, 파 한 단, 고추 몇 개를 고릅니다. 손에 익은 일이에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저는 혼자 아들 지용이를 키웠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허리가 굽어지도록 일했어요. 그래도 행복했답니다. 아들이 잘 자라주었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었으니까요. 지용이는 지금 도시에서 삽니다. 큰 회사에 다니고 예쁜 아내 세영이와 함께 아파트에 살아요. 가끔 전화가 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뭐. 가게도 잘 되고.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나랑 세영이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아들도 바빠서 힘들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합니다. 손이 놀면 마음이 허하거든요. 가게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3개월에 한 번쯤 아들네 집에 갑니다. 도시의 아파트는 넓고 깨끗해요. 하지만 제게는 너무 낯설답니다. 모든 게 반짝반짝 빛나고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어요. 마치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며느리 세영이는 언제나 웃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죠.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고맙구나, 세영아. 하지만 저는 느낍니다. 그 웃음 뒤에 뭔가 다른 감정이 있다는 걸요.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어떤 거리감 같은 거예요. 눈빛이 차갑다고 해야 할까요? 웃는데 웃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어느 날 제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들어있던 반찬들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버리려고 했죠. 그때 세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 냉장고는 너무 오래된 거라 버리셔야죠. 요즘 냉장고는 훨씬 좋은데 왜 그렇게 낡은 걸 쓰세요? 아, 그래도 아직 잘 돌아가는데. 그리고 어머니 옷도 좀 버릴 건 버리세요. 촌스럽게. 요즘은 브랜드도 많은데 제가 사드릴게요. 촌스럽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 옷이 촌스럽긴 해도 제게는 익숙하고 편한 옷들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섭섭하게 생각할까 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촌스럽긴 해도 나한테는 이게 전부인데. 밀양에 도착하니 밤이었습니다. 제 집은 오래된 단독주택이에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마당에 심어둔 감나무가 보입니다. 방에 들어가 불을 켜고 이불을 펼칩니다. 혼자 자는 이 방은 넓고 조용해요. 가끔 외롭습니다. 남편이 그립고 어린아들이 그립고 함께 웃던 시간들이 그립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습니다.
저는 달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 외로운 건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아들은 잘 자라주었고 며느리도 좋은 사람인데 왜 제 마음 한구석이 이렇게 허전할까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어요.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결혼식 날 사진들이죠.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웃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한 장의 편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편지예요. 저는 그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말자야, 사람은 결국 믿은 만큼 상처받는다. 돈은 내가 알아서 써라. 아무도 믿지 말거라. 당시에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남편도 세상을 살면서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말을 남긴 거겠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으니 내일 아침 시장 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겠죠. 하지만 괜찮아요. 그렇게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제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아들네가 며칠째 집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지용이 회사 일로 출장을 가는 바람에 세영이가 저희 집에 와서 지내고 있었죠. 어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세영이가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저는 국자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비 오는데 우산 챙겨. 네, 금방 올게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찌개를 저으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세영이도 참 바쁘네. 친구도 만나야 하고. 불을 줄이고 부엌 식탁에 앉아 숨을 돌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이런 날엔 왠지 마음이 차분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쓸쓸해집니다. 그때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핸드폰이 진동을 울렸어요. 띠링 문자 메시지 한 개 도착. 저는 고개를 돌려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세영이 핸드폰이었어요. 급하게 나가느라 두고 간 거죠. 처음엔 그냥 두려고 했습니다. 남의 핸드폰을 함부로 보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문자가 또 울렸어요. 띠링띠링. 혹시 급한 일인가 싶어서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잠금이 안 걸려 있었어요. 그냥 문자 알림만 확인하려고 했는데 제 손이 실수로 화면을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 화면이 바뀌었어요. 문자 메시지함 글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핸드폰을 내려놓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가장 최근에 보낸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노망난 노친네, 죽으면 아들한테 돈 다 오잖아. 요양원 보낼 준비나 하자. 이번 달 안에 처리하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죠. 노망난 노친네. 그게 저를 말하는 건가요?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던 건가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핸드폰을 든 손이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의자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이불 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노망난 노친네라니. 저는 노망이 난 적이 없는데요. 건강합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시장도 가고 가게도 하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요. 머리도 또렷합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저를 노망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죽으면 아들한테 돈 다 온다고요?
요양원을 보낸다고요? 이번 달 안에 처리한다고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차갑고 축축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틀에 기대어 서서 빗물에 젖은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감나무가 비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어요. 남편이 심었던 그 나무를 보니 갑자기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말이 떠올랐어요. 말자야, 사람은 결국 믿은 만큼 상처받는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믿었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제 아들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며느리는 저를 노망난 노친네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게 아무도 믿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며느리를 믿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에요. 잘못한 건 제가 아닙니다. 잘못한 건 저를 속인 사람들이에요. 저는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안쪽에 인감 도장이 손에 닿았어요. 빨간 주머니에 담긴 도장을 꺼내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무겁고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이 도장 하나면 제 재산을 누구에게든 넘길 수 있습니다. 집도, 땅도, 통장에 있는 돈도요. 혹시 며느리가 이 도장을 노리고 있는 걸까요? 저는 도장을 꼭 쥐고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하늘은 어둡고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그때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갑고 조용한 미소였어요. 그래, 내가 노망났다는 게 어떤 건지 보여주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노망났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믿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저도 그렇게 연기하면 돼요. 하지만 진짜로 노망난 건 아니니까 제 재산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면 그 전에 제가 먼저 손을 써야 해요. 저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빨간 도장이 찍힌 낡은 통장이에요. 평생 모은 돈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돈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등기권리증도 꺼냈습니다. 이 집과 작은 땅 한 필지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남편이 남겨준 유산이죠. 이 모든 것을 며느리가 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온몸에 힘이 솟았습니다. 슬프고 외로웠던 마음은 사라지고 대신 단단하고 냉정한 마음이 자리 잡았어요. 저는 모든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나왔어요. 찌개는 아직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자로 찌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노망난 노친네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줄 테니까.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다른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복수라고 해야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생활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가고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어요. 겉으로는 똑같아 보였지만 속으로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세영이가 다음에 어떤 수를 쓸지,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요.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세영이 차가 서 있었어요. 하얀색 승용차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걸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세영이가 차에서 내려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 왔구나.
미리 연락을 하지 그랬니? 깜짝 선물로 왔어요. 어머니께 좋은 얘기가 있어서요. 좋은 얘기라니. 저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얼굴에는 웃음을 띄웠습니다. 그래, 그럼 들어오너라. 차라도 한잔하자.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보리차를 따라왔어요. 세영이는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응, 괜찮지. 나이가 나이인지라 여기저기 쑤시긴 하지만.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온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세영이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안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어요. 어머니, 혹시 상속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상속 문제라니.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아직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상속 얘기를 하니?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은 미리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대요. 나중에 상속 문제로 복잡해지면 어머니도 힘드시고 지용이도 힘들거든요. 세영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니? 어머니 재산을 지용이 명의로 미리 돌려놓으면 어떨까 해서요. 그럼 나중에 세금도 줄어들고 절차도 간단해지잖아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일부러 잘 모르는 척 했어요. 세금이 줄어든다고? 그게 무슨 소리니? 네, 어머니. 지금 정리해 두시면 증여세를 아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상속세도 안 내도 되고요. 세영이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뭔가 복잡한 숫자들과 도표가 그려져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머니도 편하시고 우리도 편하고 모두에게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서류를 들여다보는 척하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세무사와 상담한 적이 있거든요. 증여세니 상속세니 하는 것들에 대해서요. 하지만 세영이는 제가 그런 걸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세영아, 이게 정말 나한테 불리한 건 아니겠지? 저는 일부러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어머니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머니 재산을 지키는 거죠. 재산을 지키는 게 아니라 빼앗으려는 거면서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순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는 것 같구나. 나도 나이가 드니까 이런 복잡한 일은 잘 모르겠더라. 맞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한테 맡기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세영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짐승처럼요. 저는 그 눈빛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지만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알았다. 그럼 내가 서류 준비해 놓을게.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 같은 거 필요하지? 네, 맞아요. 그거 준비해 주시면 제가 나머지는 다 처리할게요. 그래, 알았다. 며칠 안에 준비해 놓마. 세영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셔서요. 현명한 결정이라니.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세영이가 문을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창가에 섰어요. 하얀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두고 보자. 저는 혼잣말을 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인감도장을 꺼냈어요. 빨간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무거운 도장이었습니다. 이 도장 하나면 제 평생 모은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저는 도장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가짜를 만들어야겠어. 그날 밤 저는 집 근처 도장 가게로 갔습니다.
아는 사장님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였어요. 말자 언니, 이 밤에 웬일이세요? 도장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 급하게 좀 부탁해도 될까? 물론이죠. 어떤 도장인데요? 저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 이름으로 인감 도장 하나 만들어줘. 근데 좀 다르게. 다르게요? 응, 진짜랑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다르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해줘. 사장님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거든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만들어 놓을게요. 고마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옳은 걸까요? 며느리를 속이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먼저 속인 건 며느리예요. 노망난 노친네라고 부르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건 며느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장 가게로 갔습니다. 사장님은 새로 만든 도장을 건네주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저는 도장을 받아 종이에 찍어 보았습니다. 진짜 인감 도장과 거의 똑같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획이 조금 달랐습니다. 완벽해. 정말 고마워. 천만에요. 그런데 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별일 없어. 그냥 만약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집으로 돌아와 2개의 도장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았습니다. 진짜와 가짜. 겉으로 보기엔 똑같았지만 속은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진짜 도장은 금고 깊숙이 넣어두고 가짜 도장은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어요. 더 단단하고 더 냉정해 보였습니다. 이제 진짜 쇼를 시작해 볼까? 며느리는 제가 순진한 노인이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나이 든 사람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똑똑하다는 걸요. 창밖을 보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밝고 따뜻한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이제 며느리가 다시 올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서류를 가지고 올 때 저는 순순히 가짜 도장을 찍어줄 거예요. 며느리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그 서류가 아무 소용없다는 걸요. 저는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일까요? 아니면 결의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돌아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죠.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톡톡. 어머니, 저예요. 세영이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손을 닦으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세영아. 왔구나. 네, 어머니. 저번에 말씀드렸던 서류 가져왔어요. 세영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마치 좋은 선물이라도 가져온 것처럼 기분 좋은 표정이었죠. 그래, 들어오너라. 차 한잔 할까? 아니에요. 시간 없어서요. 빨리 처리하고 가려고요. 세영이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파일을 펼치더니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어머니, 이거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해요. 저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재산 증여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적혀 있는 거니?
저는 일부러 천천히 물었습니다. 마치 글을 읽는 게 힘든 것처럼 보이려고요. 아, 그냥 어머니 재산을 지용 명의로 옮기는 거예요. 복잡한 일 이제 끝나요. 지용 명의로 다 정리되면 세금도 줄고 나중에 상속 문제도 없어지고요. 세영이는 펜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여기 이 칸에 사인하시고 여기 도장 찍으시면 끝나요. 저는 펜을 든 손을 일부러 떨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처럼 손에 힘이 없는 척했어요. 이거 내가 불리한 건 아니겠지?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어머니 위해서 하는 거죠. 지용이가 어머니 아들인데 뭘 걱정하세요. 세영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상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 뒤에 숨은 조급함을요. 빨리 도장을 받아내고 싶어 하는 마음을요. 그래, 내 말이 맞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들었습니다. 서류에 천천히 이름을 적었어요. 박말자, 삐뚤삐뚤하게 적었습니다. 일부러 나이 든 사람처럼 글씨를 흔들리게 써봤죠. 좋아요, 어머니. 이제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도장? 잠깐만 기다려라. 어디 뒀더라? 저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진짜 도장이 든 금고 옆에 가짜 도장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가짜 도장을 집어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있다. 찾았네. 세영이 앞에 앉아 서류에 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빨간 주사 자국이 종이 위에 선명하게 남았어요. 세영이는 그걸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됐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근데 세영아, 나도 복사본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니? 나중에 확인할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 세영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당연히 어머니도 가지고 계셔야죠. 제가 복사해 드릴게요. 그래, 고맙구나. 동네 문방구 가면 복사기 있으니까 거기서 해오너라. 네, 금방 다녀올게요. 세영이는 서류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세영이가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걸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재빨리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뒤져 김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어요. 김 변호사는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알고 지낸 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계신가요? 아, 말자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지금 제가 사진 하나 보낼 텐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테이블 위에 남은 서류를 핸드폰으로 찍어 보냈습니다. 몇 초 후 변호사님이 전화로 말했어요. 이거 재산증여 계약서네요. 사인하신 거예요? 네, 방금 했어요. 근데 이게 바로 효력이 생기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공증을 받아야 하고 인감확인 날인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지금은 그냥 종이 쪼가리예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검토용으로만 등록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받아서 보관해 드릴 수도 있어요. 공증 전까지는 아무 효력이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다시 창가에 섰어요. 멀리서 세영이가 돌아오는 게 보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세영이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복사해 왔어요. 여기요. 고맙구나. 이걸 잘 보관해야겠네. 저는 복사본을 받아 방으로 들어가는 척하다가 슬쩍 사진을 한 장 더 찍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께 문자로 보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어머니. 편하게 쉬세요. 세영이는 원본 서류를 파일에 넣으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큰일을 해낸 것처럼요. 그래, 수고했다.
조심해서 가거라. 네, 어머니. 그럼 저 갈게요. 세영이가 나간 뒤 저는 거실에 앉아 복사본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이름과 가짜 도장이 찍힌 서류였어요. 법적으로는 아무 효력도 없는 종이었죠. 창밖을 보니 세영이가 차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어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거든요. 여보, 나야. 다 됐어. 어머니가 서류에 사인하고 도장 찍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마 지용이가 뭔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응, 이제 어머니 재산은 우리 거야. 집도, 땅도, 통장도 다. 생각보다 쉽더라. 세영이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승리감 같은 게 묻어났어요. 요양원은 다음 주쯤 알아볼게. 깨끗한 데로 보내면 되지 뭐. 어차피 오래 못 사실 텐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래 못 산다니. 요양원에 보낸다니. 며느리는 제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하얀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 사라졌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그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속이 다 보이네. 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차가운 냉정함도 느껴졌어요. 이제 저도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금고를 열었습니다. 진짜 인감도장과 통장, 그리고 부동산 등기 권리증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걸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시내에 있는 큰 은행이었어요.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제 예금을 모두 정리하고 싶어요. 네, 전부 다요? 네, 전부요. 그리고 새로운 계좌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직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처리를 시작했어요.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고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손님, 이렇게 큰 금액을 옮기시면 가족분들께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제 돈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니 새 통장이 제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새 통장이었어요. 여기에는 제 평생 모은 돈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을 나와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습니다. 단골 중개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사장님, 오늘은 무슨 일이세요? 집을 팔고 싶어요. 네. 그 집을요? 네.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언제든 팔 수 있게 준비해 두고 싶어요. 중개사님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순순히 당할 줄 알았겠죠. 노망난 노친네니까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얼마나 똑똑하고 단단한 사람인지를요. 저는 가방 속 통장을 만지작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됐어요.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보냈어요. 시장에 가고 가게를 열고 저녁이면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다음에 무슨 수를 쓸지,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죠. 그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지용이와 세영이가 함께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온다는 건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엄마 계셨어요? 지용이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손을 닦으며 웃었어요. 그래, 왔구나. 빨래 좀 널고 있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세영이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함께 무슨 짓을 꾸몄는지를요. 들어오너라. 차라도 한잔하자. 거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저는 보리차를 따라 주었어요. 지용이와 세영이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이야기할 게 있다는 표정이었죠. 엄마,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지용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좋은 소식? 그게 뭔데? 요양원 자리가 났어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조용하고 시설도 깨끗하고 간호사들도 친절하대요. 요양원이라는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어난 척 물었어요. 요양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나이도 드셨고 요즘 건강도 안 좋으시고요. 나는 건강한데 매일 시장도 가고 가게도 하고 있잖니. 세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문제예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예요. 요양원 가시면 편하게 쉬실 수 있어요. 밥도 다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병원도 바로 갈 수 있고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애써 참았어요. 그래, 내가 벌써 그렇게 늙었나?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편하게 모실 수 있잖아요. 지용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 얼굴에서 진심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영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이건 어머니가 지난번에 사인하신 서류예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제 이름과 가짜 도장이 찍힌 그 서류였어요. 이걸로 정리 다 끝났어요. 어머니 재산은 이제 지용 명의로 됐고 요양원 비용도 거기서 나올 거예요. 세영이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듯이요. 저는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어요. 지용이와 세영이는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너희 둘 다 알고 있었지?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용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서류 말이야. 등기소에는 접수 안 됐을 텐데? 세영이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그거 복사본이잖니. 진본은 아직 내 금고에 있어. 내가 그날 찍은 도장은 가짜였거든.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용이와 세영이는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어머니, 그게 무슨, 그리고 말이야.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눈 전화 통화도 다 들었어. 세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류에 도장 찍은 날, 세영이 내가 집 앞에서 전화하던 거 말이야. 창문이 열려 있어서 다 들렸어. 엄마. 지용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재산은 우리 거야. 집도 땅도 통장도 다 생각보다 쉽더라. 그렇게 말했지? 저는 세영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요양원은 다음 주쯤 알아보겠다고 했어. 어차피 오래 못 산다고도 했지. 세영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지용아. 저는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너도 전화 받았잖니. 같이 기뻐했지. 그 말 다 듣고도 아무 말 안 했어. 지용이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엄마, 저희는 노망난 노친네라고 불렀지? 죽으면 돈 다 온다고 했고,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나도 나이가 들었지만 귀머거리는 아니야. 너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렸어.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보였어요. 남편이 심었던 그 나무를요. 지용아, 너는 내 아들이야. 평생 너 하나 키우려고 손에 굳은 살 박히도록 일했어.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다니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아니? 엄마. 근데 이제 나는 너희한테 짐이 된 거니? 빨리 요양원 보내고 내 재산 가져가고 싶은 거니? 저는 돌아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진짜로 나를 걱정해서 요양원을 권하는 거였다면 나도 고마워했을 거야.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 그냥 내 돈이 필요했던 거지. 엄마, 오해세요. 저희는 오해? 오해가 아니야, 지용아. 너도 알고 있었어. 세영이가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다 알면서 가만히 있었잖아. 너희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지용이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거라. 요양원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자. 그리고 내 재산에 대해선 더 이상 생각하지 마라. 엄마, 가라고 했어. 가라면 가.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일어났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제 아들이었어요. 평생 사랑했던 아들이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저는 혼잣말을 하며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무 효력도 없는 종이였지만 이 종이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 남편과 함께했던 날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이요. 새벽 3시쯤 됐을까요? 고요하고 쓸쓸한 밤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행동해야 해. 저는 혼잣말을 하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열었어요. 금고 열쇠가 손에 잡혔습니다. 금고를 열자 제 평생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진짜 인감도장, 통장, 인감증명서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남겨준 것들과 제가 평생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제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 해가 뜨자마자 가장 먼저 은행으로 향했어요. 시내에 있는 큰 은행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열자마자 들어갔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건넸어요. 제 예금을 전부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전부요?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전부요. 그리고 집도 팔 생각입니다. 부동산 매도 절차도 알아보고 싶어요.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손님, 이렇게 큰 금액을 한꺼번에 정리하시면 가족분들께 말씀은 드리셨나요? 말할 필요 없어요. 제 돈이니까 제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절차를 진행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현금으로 찾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새로운 금고형 예금으로 바꿔주세요. 제 이름으로만요. 그리고 아무도 손댈 수 없게 해주세요.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는 동안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니 새 통장이 제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새 통장이었어요. 여기에는 제 평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행을 나와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습니다. 아는 중개사님이 계신 곳이었어요. 사장님, 오늘은 무슨 일이세요? 집을 팔려고 합니다. 중개사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오래 사신 집을요? 갑자기 왜요? 사정이 생겨서요. 빨리 팔고 싶어요. 하지만 사장님, 그 집은 추억도 많고, 추억은 마음속에 있으면 돼요. 집은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중개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알겠습니다. 시세를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근데 사장님,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문제는 없어요. 그냥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은 겁니다. 중개소를 나와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남편 때부터 알고 지낸 분이었어요. 말자 사장님 오셨군요. 지난번 서류는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다른 일로 왔어요. 저는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문자, 가짜 도장, 요양원 이야기까지요. 변호사님은 심각한 표호로 들었어요. 그렇군요. 힘드셨겠습니다. 이제 제 재산을 완전히 보호하고 싶어요. 제가 죽은 뒤에도 함부로 손댈 수 없게요.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탁제도도 고려해 보세요. 변호사님은 여러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귀담아 들었어요. 그럼 제 재산을 어떻게 할까요? 사장님께서 결정하셔야죠. 가족에게 물려주실 건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실 건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들 지용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 해맑게 웃던 아들의 모습이요. 하지만 이제 그 아들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일부는 시장 상인들을 위해 쓰고 싶어요. 평생 함께 일한 분들이니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언장과 신탁 서류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오후였습니다. 저는 지쳐서 소파에 앉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드디어 제가 할 일을 했으니까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았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용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왜 전화했니? 엄마, 어제는 죄송해요. 지용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야, 지용아. 알아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세영이 말만 듣고, 세영이 탓만 하지 마라. 너도 알고 있었잖니. 내 아내가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다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어. 난 솔직히 세영이보다 네가 더 괘씸하다. 전화 너머로 지용이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기회는 이미 줬어. 내가 스스로 버린 거야. 엄마, 이제 전화 끊을게. 나도 할 일이 많아.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제 아들이었어요. 평생 사랑했던 아들이 이렇게 낯선 사람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용서할까요? 아니면 영영 등을 돌릴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노망난 노친내가 아니라 당당한 박말자로 살아갈 겁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 통장을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대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집을 정리하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진행했어요.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고 잔금도 현금으로 처리했죠. 변호사님과 함께 유언장도 작성했습니다. 제 뜻대로 재산을 정리한 거예요.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단골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말자 언니,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무 장사하시는 분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마음이 좀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돌아보니 세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죠. 머리카락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보였어요. 세영아, 여긴 어쩐 일이니?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좀 따라오세요. 할 말이 있어요. 세영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세영이를 따라갔습니다. 시장 구석진 곳,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골목으로 갔어요. 어머니,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세영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돌아볼 정도였어요. 무슨 짓이라니? 무슨 말이니? 집이요? 집을 팔았다고요? 저희한테 한마디도 없이요? 아, 벌써 알았군요. 내 집인데 내가 팔면 안 되니?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 집은 지용이한테 물려줄 거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니 말씀 믿고 저희가 얼마나. 언제 그랬니? 나는 그런 약속 한 적 없는데. 세영이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집은 저희 거예요. 서류에도 사인하셨잖아요. 도장도 찍으셨고요. 그 서류는 효력이 없어. 내가 찍은 건 가짜 도장이었으니까. 뭐라고요? 세영이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가짜 도장이야. 진짜 인감 도장은 따로 있어.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그 서류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지. 어머니, 어머니가 왜 이러세요? 세영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진짜 집은 어디 갔어요? 그 돈은요? 대체 어디다 숨기신 거예요? 세영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힘이 꽤 셌어요. 손톱이 제 팔에 파고들었습니다. 손 놔라, 세영아. 안 나요. 어머니, 대체 그 돈을 어디 숨기신 거냐고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세영이의 손을 세게 뿌리쳤습니다. 숨긴 게 아니야. 정리한 거지. 정리요? 무슨 소리예요? 은행 가서 내 이름으로 된 계좌에 넣었어.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계좌야. 그럼 저희는요? 너희.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희는 한 푼도 못 가져가. 그리고 시장 상인분들 이름으로 공동예금도 만들었어. 30명이나 되지. 내가 죽어도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돈을 찾을 수 있어. 세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어머니, 농담이시죠? 그게 무슨 농담 아니야. 시장에서 평생같이 일한 분들한테 나눠줄 거야. 독거노인 식사 기금으로도 쓰고 말이야.
너희한테는 단 한 푼도 안 가. 어머니, 세영이가 비명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건 저희 거예요. 지용이 거라고요. 아들한테 물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 거라니? 내가 평생 손에 굳은 살 박히며 모은 돈인데 내가 무슨 권리로 내 돈을 너희 거라고 해?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아들한테 물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진짜 노망 나신 거예요? 노망? 저는 세영이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불렀잖아. 노망난 노친네라고. 죽으면 돈 다 온다고 했지. 요양원 보낼 준비하자고 했고, 세영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가 노망났다고 생각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세영이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소리쳤어요. 매일 똑같은 말 반복하시고 같은 음식만 드시고 집은 낡아 빠졌고 저희가 모시고 살 수도 없잖아요. 우리 아파트는 좁은데 어머니까지 모시고 살라고요? 그래서 요양원에 쳐넣으려고 했구나. 네. 그게 어때서요? 세영이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어차피 오래 못 사실 텐데 깨끗한 요양원에서 편하게 계시면 되잖아요. 왜 저희를 힘들게 하세요? 그 돈으로 지용이 승진도 하고 더 좋은 집도 살 수 있는데 시장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혀를 차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런 며느리가 어떻게 저럴 수가. 말자 사장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세영이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은 듯 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비난하는 눈으로 보고 있었죠. 어머니, 제 말은 이제 알겠니? 내가 왜 한 푼도 못 가져가는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세영이가 뒤에서 울부짖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세영이를 말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드디어 모든 걸 말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지용이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엄마, 너도 왔구나. 엄마, 세영이한테 전화 왔어요.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했다고. 그래, 내 아내가 와서 난리를 쳤지. 저는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집을 팔았다는 게 정말 사실이에요? 사실이야. 왜요? 저희한테 한마디도 없이. 왜라니? 말할 필요 없었어. 내 집이니까. 내 돈이니까. 지용이는 할 말을 잃은 듯 서 있었습니다. 돈도 다 정리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죽으면 돈 다 온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는 안 와. 내가 다 나눠줬거든. 시장 사람들한테, 독거노인들한테. 지용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그런 생각으로. 그만해라, 지용아. 이제 변명은 지겹다. 너도 알고 있었잖아. 세영이가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저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지용이가 한참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지용이가 고개를 떨구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낯선 사람 같았어요. 저는 창문을 닫고 새 통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겨울로 접어들었고 밀양시장에는 찬바람이 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시장 한가운데 새로운 간판이 생겼어요. 말자상의 이익의 절반은
독거노인 식사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네, 제가 새로 만든 가게였습니다. 집을 팔아서 생긴 돈으로 시장 안에 작은 가게를 차렸어요. 반찬도 팔고 밑반찬도 만들어서 파는 곳이었죠. 예전보다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깨끗한 가게였습니다. 아침 6시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겨울 새벽은 추웠지만 가게 안은 따뜻했어요. 사장님, 문 여셨어요? 첫 손님은 옆집 정육점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럼요, 일찍 열었죠. 요즘 사장님 가게 소문 자자하던데요. 맛도 좋고 독거노인들 돕는다고 해서 다들 여기서만 사간대요. 고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장을 보러 온 아주머니들, 출근 전에 반찬을 사가는 직장인들이었어요. 모두들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말자 사장님, 오늘 김치 좀 주세요. 네, 얼마나 드릴까요? 한 통만요. 근데 사장님, 요즘 다시 젊어지신 것 같아요. 피부도 좋아지시고. 단골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김치를 담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돈 걱정 안 하니까 얼굴에 주름이 펴지나 봐요. 그렇군요. 마음이 편하시니까 건강도 좋아지시는 거예요. 손님이 돈을 내고 나갔습니다. 저는 진열대를 정리하며 가게 안을 둘러보았어요.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제 손때가 묻은 제 마음이 담긴 공간이었죠. 점심때가 되자 장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저는 바쁘게 반찬을 담고 계산하고 인사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습니다. 오후 3시쯤 손님들이 뜸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숨을 돌렸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낯선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옷은 낡았어요. 조심스럽게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물었습니다. 여기 독거노인 도시락 나눠주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점심 드셨어요? 아직이요. 그럼 제가 도시락 싸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따뜻한 밥과 반찬들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계란찜, 장조림을 넣었어요. 노인은 도시락을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내일도 오세요. 노인이 나간 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시장을 비추고 있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녁 7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매출을 정리하고 내일 장사할 준비를 마쳤어요. 계산기를 두드리며 확인했습니다. 이익의 절반은 독거노인 기금 통장에 넣을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집이 아니라 작은 원룸이었죠. 시장 근처에 얻은 조그만 방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깨끗하고 제게는 충분했어요. 방에 들어와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어요. 지용이와 세영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저를 원망하고 있을까? 아니면 이제 포기했을까? 저는 핸드폰을 켜고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보낸 메시지함을 클릭했어요. 가장 최근 메시지는 3달 전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지용이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지용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돈이 없어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 뒤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지용이도 세영이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아마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혹은 창피해서 연락 못하는 것일 수도 있죠. 저는 새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누구에게 보낼 것도 아닌
그냥 제 마음을 정리하는 메시지였어요. 노망난 노친네라고 불렀던 며느리에게, 죽으면 돈 다 온다고 했던 아들에게, 이제 돈은 없어. 집도 없어. 하지만 나는 마음이 제일 부자야. 저는 이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그냥 지웠습니다. 보낼 필요가 없었거든요. 중요한 건 제 마음이었으니까요. 핸드폰 전원을 끄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 아니라 편안한 웃음이었어요. 이제 진짜 끝났다. 혼잣말을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의 불빛들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말자상회의 빨간 간판도 보였습니다. 밤하늘 아래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죠. 잠이 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진짜 부자가 됐구나. 재산은 없지만 마음은 부자였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부자였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노망난 노친네가 아니라 당당한 박말자로 말이에요. 이제 진짜 끝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어떠셨나요? 노망난 노친네라는 말을 듣고 가슴 아파했던 한 여성이 결국 당당한 한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어르신들이 계시지 않나요? 자식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지만 정작 외로움과 서러움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집에서 편안히 누워서 들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산책하시면서 혹은 버스나 지하철에서 들으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